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의 수가 1,000개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자산 총액도 22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역사적 최고점에 가까워진 코스피의 상승세가 국내 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조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국내 ETF 시장 순자산이 200조 원이 됐다. 이런 기사들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벌써 220조 원이 육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00조 원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는데 200조 원을 돌파하고 나서는 자금 유입이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는 자금 유입 속도가 좀 지난해보다는 좀 둔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보시는 것처럼 4월을 기점으로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요. 190조 원에서 200조 원까지는 4달이 걸렸는데 200조 원이 넘고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210조 원을 웃돌고 더 짧은 시간 안에 22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상장된 ETF 개수도 현재 997개로 1,000개 돌파 임박했고요. 특히 국내 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집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51조 3천억 원으로 최근 한 달간 7조 5천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ETF로는 약 2조 원이 안 되는 자금이 들어왔으니 국내 투자로 3배 이상 돈이 집중된 셈입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ETF 상위권에는 그동안 외면받았던 국내 주식형 상품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은 10위권 내에는 한 개도 없었고 20위권까지 넓혀봐도 2개에 불과했는데요. 개별 상품을 살펴보면 1위는 국내 대형주 중에 10개를 엄선해서 남은 타이거 탑10으로 한 달 동안 6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플러스 고배당주와 플러스 K방산,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로도 각각 2천억 원이 넘게 유입됐고요. 이 외에도 코덱스 고배당주와 코덱스 증권, 솔 조선 탑3 플러스와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등의 상품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네, 보니까 고배당주의 약진이 크게 눈에 띄는데요. 정책 수혜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덕분에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도 순자산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공룡 ETF들까지 종종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로 선회를 하면서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도 몸집을 키운 그러니까 대형 ETF들이 약 4년여 만에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플러스 고배당주 ETF로 최근 한 달간 자금이 2,735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1,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고배당주의 순자산은 1조 4천억 원대까지 커졌고요. 운용 규모 기준으로 시총 2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도 최근 1개월 11.9% 그리고 연초 이후로는 한 4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덱스 고배당주,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라이즈 코리아 금융고배당,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등 증권이나 은행, 지주회사 그리고 금융 관련주 ETF들이 대체적으로 자금 유입이나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골고루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금융, 증권, 보험 관련 상품이 이렇게 일제히 상승한 이유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연초 정부가 해외 주식형 ETF 배당에 세금 혜택을 없애면서 절세 이점을 노리던 배당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배당 ETF로 옮겨온 것도 한몫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와 함께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병행되면 주주 환원 정책 전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 지급 여력이 높은 종목들을 주목하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세제 혜택이라는 삼중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고배당주 상품 말고도 또 주목받는 게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조선과 방산 원자력주입니다. 이른바 조방원이 ETF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에 앞서서 솔, 조선, 탑3 플러스와 또 플러스 K방산이 순자산 1조 원을 먼저 넘겼는데요. 국내 주식형 ETF에서 이렇게 순자산 1조 원이 넘는 상품이 나온 것은 2021년 2차 전지 테마 열풍이 일던 이후 약 4년여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이후 수익률을 봐도 압도적으로 방산과 조선, 원자력 관련 상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상품은 20위권 내에 한 개도 없습니다. 플러스 K방산 수익률이 연초 이후 YTD로 162.9%, 그리고 솔 조선 탑3 플러스가 107.5%,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도 10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이 신규 상장되는 ETF들입니다. 어제죠. 15일에 신한자산운용은 솔조선 탑3 플러스 레버리지 ETF를 신규 상장했는데요. 그러니까 테마형 레버리지 ETF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이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해당 상품의 기초 지수는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우션, 삼성중공업 등 3대 조선사를 80% 비중으로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수 종목에 투자가 집중된 만큼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조선주 상승세를 보다 공격적으로 추종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 나온 상품이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K방산 탑10을 내놓았고 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코액트 K수출 핵심 기업 탑3 액티브를 출시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용업계에서는 방산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상품과 또 상법 개정 수혜주 또는 주주환원 관련 신규 ETF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표류하던 노란봉투법에 속도가 붙었군요. 그렇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노조법 2조, 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꼽으며 임명 즉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노조법 2, 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데요. 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죠. 김 후보자는 노동 3권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노란봉투법을 망설이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불법 파업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는데요. 다만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신뢰를 쌓는 법이다며 또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서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 기자, 정부와 여당 역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일부 의원들은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입법에 앞선 보완 작업 절차에 들어갔으로 파악됩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정하는 사용자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걱정입니다. 자동차나 조선, 철강, 건설업처럼 협업 체계가 겹겹인 산업 구조상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늘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소원 가능성도 흘러나오는데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주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이달 당장 노란봉투법 통과를 밀어붙이던 여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재계 우려를 반영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조율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상 5선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 1년을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을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돈을 풀면 결국 집값도 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돈을 푸는 정책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에 하책이죠.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이주비 대출까지 막으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표방했던 구역들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에 진도가 나가는 속도도 신통계획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다. 오 시장은 공급 가뭄에 접어든 서울 주택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이 집을 더 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공공주택진흥기금을 도입, 기존 계획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규제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거취와 연동될 것이라며 사실상 5선 서울시장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주거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게으름이 없었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해주실지를 지켜보면서 저의 거취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전자업계가 의료 플랫폼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헬스 기업 젤스를 인수했고 LG전자 역시 홈 기반 건강관리 기술로 차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AI 기술과 만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혁신 패러다임에 큰 축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삼성전자가 인수한 젤스, 어떤 기업인지 또 인수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젤스는 미국 병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AI 등 IT 기술이 사용된 건강관리 기술인데요. 막연할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기록을 모니터링하는 중에 특정 환자에게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의사는 혈압 관리 앱을 처방하고 환자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해당 앱을 다운받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측정한 혈압값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는 다시 병원 내 기록과 연동이 됩니다. 이걸 보고서 의사가 환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병원에 오라고 경고하거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가 활용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혈압이나 심박수 같은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이 워치나 링으로 자동 수집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술이 탑재된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료진이 개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을 때 혈압을 한번 측정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는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배기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긴장해서 병원에서만 재면 고혈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미루어 봐서 평소 수치가 다 기록된다면 평균적인 상태를 조금 더 맞춤형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AI 언어 모델 엑사원 4.0을 공개해 화제가 된 LG AI 연구원에서도 이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공개한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암 정복 사업 캔서 문샷에서 위암 프로젝트를 이끄는 황태영 교수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엑사원 패스는 간편하게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까지 높아지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려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리고요.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조직이나 세포 슬라이드 이미지를 AI가 확인해 1분 만에 변이를 확인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이나 LG 모두 해당 기술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밀의학, 맞춤의학이라는 겁니다. 네, 일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혁신 항암제라고 해도 자기의 유전체
변이에 따라서 이 항암제가 들을 수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가 다 다르거든요. 체중이나 성별은 물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특정 기저질환에 따라서 효과 있는 치료법이 다르기도 하고요. 애초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목적 중 하나가 개인 맞춤형 의료입니다. 혁신 패러다임으로 빅테크, 친환경, 바이오 헬스케어가 최근 언급되고 있잖아요. 모두 건강하고 오래 살기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헬스케어 산업이 막 개화한 정도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에서는 이미 좀 거대해진 그런 산업입니다. 최근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 점도 시장 성장성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를 준비해 오기도 했고요. 네, 관련 대기업들 상황은 잘 들어봤고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비슷한 솔루션을 선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기업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범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은 여러 역량이 비슷한 제품들에게 투입되고 있다며 상호 보안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협력 등이 기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 상장사로는 의료 AI 기업으로 불리는 루닉과 뷰노가 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 진단을 손쉽게 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재 두 대표 기업들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루닛은 매출 542억 원, 뷰노는 259억 원으로 두 기업 모두 전년 대비 90% 넘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각각 677억 원, 124억 원 적자리 냈습니다. 시장이 괴하하고 있는 만큼 당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시니어 천만 시대, 은행권이 국내 시니어층을 겨냥해 신탁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유언대용 신탁은 물론이고 금 실물 신탁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신탁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네, 우선 이 신탁은 말 그대로 돈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인데요. 금융상품으로 보면 이 금전, 부동산, 증권 같은 재산을 은행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은행권이 출시한 건 대표적으로 유언 대용 신탁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탁 계약인데요.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맡기면 이 사후에는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방식입니다. 5대 은행이 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2022년 말과 비교해 올 상반기 83%나 급증했고요. 올해는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은행권은 이 가입 최소 금액을 낮추면서 손님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최소 가입 금액을 10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고요. 농협과 무리는 5천만 원, 하나와 신한은행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8월 중으로 다시 1,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니까 실물 금을 맡기는 상품까지도 나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하나은행이 지난달 선보인 금 실물 신탁 서비스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순금 보유량이 약 800톤에 달합니다. 갖고 있으면 언젠간 이득을 보게 될 것이란 생각에 금을 갖고만 있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하나은행이 금 실물을 은행을 통해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현재 지점 2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하루 평균 30건의 상담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8월 중에는 이 금 실물을 은행에 맡기면 일정 기간 운용 후에 만기의 금 실물과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은행들이 신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신탁은 부자들의 좀 전유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엔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산 관리 수단의 하나로 좀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20년 이 수탁고 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지속 성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성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은행별로 이 별도의 신탁 계약에 따라 보수를 결정해 봤는데요. 이 수십 년간 자산별 포트폴리오에 맞게 장기 운용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이 금리 인하기인 만큼 비이자익 확대가 필요한 은행들에겐 중요한 수익원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주춤했던 5대 은행의 신탁 손익이 올해 1분기엔 6%가량 늘면서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이자이익 확대가 어려워진 만큼 은행들이 신탁업에 더욱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신탁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는 조금 늦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신탁구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지만 이 GDP 대비 비중을 보면 타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간 국내 신탁은 ETF, ELS 같은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 신탁과 부동산 신탁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실제 이 두 가지 비중이 8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현재 이 신탁 가능 재산이 7종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문제로 꼽았는데요. 금융위는 지난 2022년 이 신탁업 혁신 방안을 통해 이 금전, 증권,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한정된 것에 채무 담보권 같은 것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가상자산, 미술품, 동물 등 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신탁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탁 가능 재산을 확대해 좀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신탁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각종 금융 보증을 서주는 SGI 서울보증의 전산장애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노린 해킹, 일명 랜섬웨어에 당했는데 정상화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주한 기자, 복구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4일에 랜섬웨어 감염으로 전산이 중단된 SGI 서울보증보험 업무가 사흘째 되는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0시가 넘은 시각부터 정복의 DB가 중단되기 시작했고요. 다른 DB에서도 감염 정황이 발견되면서 서울보증보험은 방화벽 정책을 변경해서 외부 연결 의심 구간 전체를 차단했습니다. 첫 발견부터 차단까지 약 4시간 정도 조처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서 침해 경로를 분석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산 업무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해서 더 이상 피해 신청이 없을 때까지 무기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피해 사실관계와 금액이 파악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전산장애로 은행들의 대출 업무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전세대출 보증 업무와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할부 신용보험 등의 업무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은 모기지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 대출 한도도 5억 원으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보증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금이 지급이 되려면 보증보험이 발급한 보험 증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를 이미 받은 고객들은 보증서 가 없더라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는 전세대출이 지금은 영상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사태 발생 이후에 신청된 전세대출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만약 전산 복구가 장기적으로 지연이 된다면 자칫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 기자, 일단 사태 수습 후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국내 유일의 종합보증보험회사로 얼마 전 예스24에 이어서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까지 랜섬웨어 공격 피해를 입으면서 좀 사회적인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도 나옵니다. 당국의 감독 규정에는
보험사 핵심 업무 복구 목표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3월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정보 보안 인증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면서 추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